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애플이 최근 핵심 임원을 재배치하는 등 대형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인 댄 리치오가 25일 새로운 직책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댄 리치오 수석 부사장은 1998년 입사한 이후 1세대 아이맥 개발부터 시작해 아이폰 12, M1 맥북, 에어팟 맥스 등 애플의 혁신 제품 개발을 이끌어왔습니다. 댄 리치오 수석 부사장이 맡은 새로운 직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가 새로운 비밀 프로젝트에 투입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하드웨어 제품을 주로 개발, 총괄하는 댄 리치오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라면 애플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추정입니다. 댄 리치오를 중심으로 주요 개발자와 핵심 인력이 차출된 것으로 알려졌죠. 로이터는 애플이 2024년 애플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2025년에서 2027년경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 협력사로는 폭스바겐, 마그나 슈타이거가 거론된 바 있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애플카 프로젝트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배달앱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연간 결제 추정 금액이 12조 2,00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6조 9,527억 원 대비 75%가 증가한 결과죠. 와이즈앱 와이즈 리테일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통해 결제된 연간 결제 금액은 2018년 3조 9천억, 2019년 7조 원 수준에서 2020년 12조 2,00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에는 전화 주문, 현장 결제, 카카오톡 주문, 기타 배달앱 서비스 결제 금액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배달앱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달앱 이용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2월 배달의 민족 이용자는 약 1,373만 명, 요기요 이용자는 717만 명, 쿠팡이츠 이용자는 258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7,813억 원으로 작년 대비 22.9%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2.7%로 0.8%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103조 9,9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작년 처음 연간 매출액 1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달성했습니다. 순이익은 2조 1,178억 원으로 33.5% 감소했습니다. 완성차 판매 대수는 374만 4,737대로 15.4% 감소했습니다. 78만 7,854대가 국내에서 팔렸고 해외 판매량은 295만 6,890대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차는 강세의 비우호적인 환경에도 고부가 가치 신차 판매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효과 등으로 판매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기저 효과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경쟁 심화와 비우호적인 환율 등의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 판매 목표는 국내 시장 74만 1,500대, 해외 시장 341만 8,500대 등 총 416만 대로 세웠습니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관용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꿀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은 25일 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죠.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와 산하기관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미국산을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앞으로 정부기관이 구매하는 관용 차량은 모두 미국산 전기차로 구상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죠.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 실행을 위한 기관과 예산 등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는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닛산이 해당되며 포드가 2022년 출시를 목표로 전기 트럭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 더해 관용 전기차 구입 계획까지 공개하면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 관할 관용차는 미국 전역에 약 64만 3천 대에 이릅니다.
시중은행들의 탄력 점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능 무인 점포화기기 점포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환전센터, 외국인 근로자 특화 점포 등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탄력 점포는 2016년 말 596개, 2017년 말 673개, 2018년 말 733개, 2019년 말 861개, 2020년 말 870개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관공서 소재 점포, 환전센터, 무인 점포 등을 뜻하는 탄력 점포는 기존 은행 영업시간 외에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는 가운데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점포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해외여행, 출장 등과 관련 있는 환전센터는 2019년 말 21개에서 2020년 말에는 17개로 줄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올해에도 탄력 점포 운영이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전센터 등 대면 창구는 더 줄어들고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점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위한 국제영화제로 유명한 선댄스 영화제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영화제를 개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년 1월 20일 열리는 선댄스 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힘든 상황을 VR로 극복했습니다. VR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영화제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티켓 판매와 참가자를 제한했던 과거 선댄스 영화제와 달리 올해 선댄스 영화제는 누구나 온라인 관람권만 구매하면 온라인으로 영화제 출품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모니터는 물론 VR 헤드셋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이용해 가상현실 공간 속에서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VR 솔루션을 도입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온오프라인 병행 전략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773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9% 증가했습니다. 사유를 따져보면 결국 집 문제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구 이동자 중 사유로 주택 문제를 꼽은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773만 5천 명 중 300만 5천 명이 집 문제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이사한 사례는 23.2%, 직업은 21.2% 순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국토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재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8만 8천 명으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유입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도는 경기 지역입니다. 16만 8천 명이나 순유입됐죠. 연령별 이동률은 20대와 30대가 높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낮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성별 이동률은 남자 15.4%, 여자 14.8%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인천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을 인수합니다. 매입 가격은 1,352억 원입니다. SK텔레콤과 신세계그룹은 SK와이번스 야구단을 신세계그룹이 인수하는 데 합의하고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되며 연고지는 인천으로 유지합니다. 또 코칭 스태프를 비롯한 선수단과 프론트 역시 100% 고용 승계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온-오프라인 통합과 온라인 시장의 확장을 위해 수년 전부터 프로야구단 인수를 타진해 왔습니다. 특히 기존 고객과 야구 팬들의 교차점과 공유 경험이 커서 상호 간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판단해 SK와이번스 인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야구장을 찾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의 질적, 양적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야구장 밖에서도 신세계의 팬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